신라 하대 호족은 넓은 토지를 가지고 소작인과 노비를 군대로 만들고 신라 조정을 모방해서 통치 조직을 구성해 가지고 자신의 그 영지에서 왕처럼 군림했어요. 신라 전국에서 호족이 바로함으로 해서 결국 신라는 망국의 길로 접어들었죠. 그리고 고려 태조 왕고는 그 호족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부삼국을 통일했어요. 근데 고려는 그 호족들이 영지를 그 세습해서 다스리는 걸 허용을 해줬어요. 대신에 조정에다가 사심관이라는 걸 만들고 사심관이 그 호족들을 이렇게 컨트롤 하게 하고 기인 제도라 해가지고 호족의 자제들을 잡아다가 개성에다가 볼모로 잡아놨어요. 그랬다가 이제 고려 성종 때에 이르면은 지방관을 다 파견을 했어요. 그쪽으로. 지방관을 파견하면서 호족들이 지방관의 지휘하에 자기의 그 영지를 다스리도록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관이 할 일이 뭐냐 하면은 세금 걷어서 조정으로 보내는 거고, 뭐 부역에 동원하고 전쟁 나면 군인 동원하고 요건데, 호족이 지방관의 지휘를 받아서 자기가 다른 영지에서 세금 걷어서 내고 부역시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호족이 아니고 실무 담당자, 담당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향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물려받은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넓고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높은 벼슬을 이제 검교로 주는 거죠. 검교 상호군이다, 뭐 대호군이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원래 이 과거제도라는 거는 신분차별이 없었어요. 신분차별은 없지만은 여러분도 공부를 해봐서 알지만 공부가 엄청 10년 공부를 해도 과거에 붙을까 말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 걱정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과거에 급제할 수 있는데, 조선 전기 양반들을 보면은 굉장히 돈이 많은 재산가들이에요. 그 전부 향리 출신이에요. 결국은 그 향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 과거에 급제를 해서 조정에 진출하면 양반이 되는 거고, 그 진출 못하면 결국은 중인으로서 아전밖에 못하는 이런 이제 변화를 겪게 되니까,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내려오면은 결국은 호족이 둘로 나눠지는 거죠. 과거에 급제해서 조정 나간 사람들은 양반이 되고, 그걸 못 간 사람은 중인이 돼가지고 아전으로 되는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중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은 봉건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한국 역사에는 봉건시대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고려가 호족들을 잘 통제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반발하지 못하게 그 자기 관할 지역을 세습해서 다스리게 하면서 위에 지방관으로 컨트롤을 했는데, 만약에 호족을 너무 느슨하게 풀어줘서 권한을 많이 줬다면은 일본의 다이묘들처럼 봉건 영주가 돼가지고 아마 다시 뭐 많은 나라로 나눠져서 그래서 봉건 시대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너무 세게 눌렀으면은 호족들이 본길에서 일어서 뿌면은 군대가 막 막강한 군대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래 됐으면은 어떻게 했냐면 전국 시대로 돼버렸겠죠. 그건 뭐 어차피 전국 시대 막 뿔뿔해서 고려는 뭐 고려 조정은 있으나 마나 돼버리고 결국은 이제 봉건 시대가 돼버렸을 건데, 고려가 아주 꾀가 많은 사람들인 게 호족들의 기득권을 다 인정해주는 대신에 지방간의 통제를 받게 이렇게 딱 해서 관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걸로 적당하게 밀당을 해서 말하자면 이제 긴 제도로 그 자식들을 갖다가 잡아놓고 볼모로 잡아놓고 또 사심관이 통제를 하게 하고 모든 이런 그 지방간의 지휘를 받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호족들이 자기 재산과 그 영지는 세습을 했으나 힘을 못 쓰는, 영주가 못 되게 된 이런 거가 되다 보니까 한국 역사는 그 봉건 시대 없이 바로 근대로 이어지게 된 거죠.
조선 후기에 그 문성공 최아가 문열공 최순작의 후손이라는 전제하에 문성공개하고 문열공개 가문을 통합하는 논의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 실패했는데 그 쟁점이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어디서 두 가문이 나눠졌느냐, 이걸 못 찾은 거 하나. 또 하나는 어느 가문이 종가냐. 근데 이제 가만 놓고 쭉 따져보면 문성공개가 사실은 종가 같아요. 그런데 문열공에 대한 기록이 문성공개는 하나도 없고 문정공 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말이 이제 잘 안 풀려나간 거죠. 전주치시 역사를 좀 깊이 있게 안다는 사람들 중에는 두 가문이 통합을 못한 이유가 서로 우리 가문이 종가다고 싸우다 보니 그리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도 제가 볼 때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사람들이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통합을 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가 1743년 영조 19년이죠. 그때 발행된 그 걸륭보 서문에 적혀 있어요. 1743년 영조 19년 7월 전주에 있는 정수사에서 간행한 걸륭보 서문에 적혀 있기를 문정공 최제에 이르면 많은 옛날 족보에서 모두 문성공을 둘째 형이라 하기도 하고 혹은 사촌 형제라고 하기도 하였으나 목은 이색이 지은 묘비명을 살펴보면 문정공에서 위로 6세대가 대대로 모두 벼슬에 올랐다고 적혀 있다. 문성공의 현손 소윤공 특지의 묘비명은 누가 지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선조가 사호라고만 적혀 있는데 사호는 조종의 벼슬 이름이 아니다. 이상을 살펴보면 문정공과 문성공은 서로 비슷하지만 같은 파라고 볼 수는 없다. 걸륭보 문성공 행장에 적혀 있기를 문성공과 문정공 두 분의 휘를 살펴보면 뜻이 비슷하여 형제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두 가문 자손들이 대대로 같은 일가라고 전해오면서 오랜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도록 한 번도 서로 통혼한 적이 없었으니 어찌 한 뿌리에서 갈라진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비문에 문성공의 선조가 사호로서 대를 이어왔다. 세, 위, 사, 호라는 네 글자가 뚜렷하게 적혀 있으니 두 분의 계보가 바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 걸륭보 서문에 적혀 있는 걸 보면은 통합을 못한 원인이 서로 우리 가문이 종가다 하고 우겼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소윤공 묘관에 적혀 있는 세위사호, 대대로 사호로 이어왔다, 이 네 글자 때문이에요. 자세한 얘기는 그 전체시 역사를 얘기할 때 가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짚어봐야 될 얘기가 문성공개의 그 윗대 선조들의 출생 연도를 이 참이공 유사의 제공찬시 병서에 나와 있는 그 나이를 이용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월당공한테는 약간 나이가 많은 그 누님이 있어요. 나이 차이 좀 난다 그래요.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 전주시의 시조 유습의 셋째 아들 유국수하고 혼인을 했어요. 그 누님이 하나 있는 걸 전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월당공에 태어난 해에서부터 쭉 해서 문성공까지 그 나이를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시조 문성공 최하는 수라의 사남 이녀를 두었는데 딸은 전주유씨의 시조 유지 그리고 문충공계 비조 최선능과 혼인하였다. 최선능과 혼인한 둘째 딸의 증손 최양 그리고 막내 아들 최용봉의 손자 최담은 출생 연도가 기록을 통하여 전해오고 있다. 문헌을 통하여 확실하게 검증되는 연대를 살펴보면 셋째 아들 최용갑이 1320년 문과에 장원 급제하여 고려사에 적혀 있고 1346년 최담이 태어났으며 1350년 장남 최용생이
사헌부 지평에서 경상도 알념사로 발령을 받은 사실이 고려사에 적혀 있다. 1351년 최양이 태어났으며 1354년 최용봉의 장남 최열인이 사망하였고 1357년 둘째 아들 최용각이 검교대호군에서 해임되었다고 고려사에 적혀 있다. 1381년 최선능의 차남 최칠석이 해도 만호가 되었다고 고려사에 적혀 있는데 최칠석은 1394년 사망하였다. 아무리 천재라고 하더라도 20세 어린 나이로는 문과 장원 급제가 불가능할 것이므로 1320년 문과장원 최용갑은 아무리 늦어도 1299년보다 더 이전에 태어난 것이 확실하다. 이상 검증 가능한 연대를 이용하여 출생 연대를 모르는 사람들의 출생 연대를 추정해보면 유각수와 혼인한 최담의 누님은 최담과 상당한 나이 차이가 있다고 하므로 1341년 무렵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한다면 최열이는 1321년 무렵에 태어났을 것이다. 최용봉은 1301년 무렵에 태어났을 것인데 유각수의 아내 출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오차가 커질 수도 있다. 일단 1301년 출생이라고 본다면 최용갑과 최용봉은 최소 2년 이상 나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최용봉의 나이가 예상보다 더 적을 가능성보다는 최용갑의 나이가 예상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크므로 최용갑을 1297년 출생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24세의 문과장원이라면 대단히 빠른 것 아니겠는가. 최양이 1351년에 태어났으므로 아버지 최진은 1331년 출생으로 볼 수 있고 큰아버지 최윤을 1329년 출생으로 본다면 최도는 1309년 출생 정도 될 것이다. 박원우와 혼인한 최돈의 누님은 1307년 출생 정도 될 것이기 때문에 최선능의 아내는 1287년 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유지와 혼인한 문성공의 장녀는 1285년 출생으로 추정되므로 결국 시조 문성공은 1265년 출생으로 추정된다. 문성공의 나이 또한 오차가 있다면 추정치보다 나이가 많은 쪽일 가능성이 있다. 장남 최용생은 1292년 출생으로 추정되는데 만약 그렇다면 59세 나이에 6품관에 불과한 사헌부 지평에서 머물렀으므로 벼슬이 상당히 늦었다고 말할 수 있다. 차남 최용각은 1295년 출생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최용생과 3년, 최용갑과 2년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63세의 검교대호군에서 해임된 것이다. 앞서 검토한 바 있는 보물 제710호 동인지문 사육을 최용생과 협력하여 각판한 문열공계 비조 문정공 최재는 1303년 출생이기 때문에 문성공의 막내 아들 최용봉보다도 나이가 적고 장남 최용생보다는 10세 이상 나이가 차이 난다. 최칠석은 1330년 이후에 태어나 52세 이전에 해도 만호가 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성공의 딸 최선능배가 44세에 낳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과연 고려시대에 44세 부인이 아이를 낳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의심이 남아서 물증은 없지만 혹시 후부인 소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추정 연대에는 누적 오차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10년 이상 오차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